한대위, 자네 방 침대 밑에서 시체가 나왔다고? 해안가에 위치한 소초는 언제나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배치된 장병들은 그 소리조차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긴장시키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곳의 분위기 자체였습니다. 한지연 대위는 30살의 나이로는 드물게 빠른 진급을 한 여군 장교였어요. 단정한 외모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씨까지 갖춘 그녀는 누구나 인정하는 완벽한 장교였죠. 특히 남성들이 대부분인 군 조직에서 그녀만의 카리스마는 청순 카리스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어요. 대위님, 오늘 야간 근무 편성표 확인해 주세요. 부관이 건넨 서류를 받아든 지연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김선우 일병. 21살의 어린 신병이었죠. 입대한 지 겨우 3달 된 그 아이는 유독 지연의 시선을 끌었어요. 다른 동기들과 달리 말수가 적고 항상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선우는 야간 보초에서 빼주세요. 아직 적응 기간이에요. 하지만 대위님, 로테이션상 선우 차례인데요. 지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규정상으로는 부관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죠. 그럼 내일부터 빼주고 오늘은 잘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장교 숙소에서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초소가 선명했죠. 어둠 속에서 선우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작은 체구에 총을 메고 서 있는 모습이 왠지 위태로워 보였어요. 새벽 2시쯤 지연은 문득 잠에서 깨어났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초소가 비어 있었어요. 보초병이 자리를 비운 건 명백한 군기 위반이었어요. 이상하네. 지연은 잠옷 위에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초소 주변을 둘러봤지만 선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화장실에 갔나 싶어 기다렸지만 1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교대 근무자가 와보니 초소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선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야간 근무 보고서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직 부사관이 의아해했어요. 보고서상으로는 선우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선우가 도망갔다고요? 걔가 왜? 동기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선우는 평소에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탈영이라는 건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지연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어젯밤 자신이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특히 선우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 작고 여린 어깨가, 그리고 항상 어딘가 두려워하는 듯한 그 눈빛이 말이에요. 대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하신데요. 부관의 말에 지연은 화들짝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선우 일병, 평소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글쎄요, 딱히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부관이 말을 흐렸어요. 다만 뭐죠? 최근에 좀 더 조용해진 것 같긴 했어요. 원래도 말이 적었지만 요즘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지연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왜 하필 자신이 야간 근무에서 빼달라고 했다가 취소했을까? 왜 하필 그날 밤 잠에서 깨어났을까?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지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선우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어요. 부대 전체가 뒤집혔지만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지휘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런 일이 상부에 보고되면 부대 전체가 곤란해질 상황이었거든요. 탈영으로 처리하자. 어차피 돌아올 놈은 돌아올 거고 안 돌아올 놈은 안 돌아온다. 대대장의 차가운 말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선우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하는 투였거든요. 하지만 대대장님, 선우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 무슨 일이. 한대위, 자네가 그 신병을 너무 감싸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사이라도 되나? 대대장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이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여군 장교가 할 수 있는 말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선우의 동기 윤택진 일병을 따로 불렀어요. 택진은 선우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둘 다 서울 출신이고 나이도 비슷했어요. 택진아, 선우 일병에 대해 얘기 좀 해볼까? 네, 대위님. 택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어요. 그리고 지연은 그 순간 알아차렸어요. 택진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혹시 선우가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택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닥만 쳐다봤어요. 그리고 입술을 몇 번 떨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그날 이상한 걸 봤어요. 이상한 걸? 근데 말하면 죽을 수도 있어서요. 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지연은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진아, 나를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보호할 테니까. 정말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해주실 거죠? 택진은 사방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날 밤, 선우가 대대장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피가 흘러서 셔츠가 다 젖어 있더라고요. 지연은 숨이 막혔어요. 대대장실에서? 왜? 그리고 선우가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이제 정말 끝났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택진의 증언을 듣고 난 후 지연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선우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대대장의 차가운 표정도 말이에요. 이틀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택진이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관 동료들이 말하길 택진이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일이 반복됐다고 했어요. 선우야, 미안해.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택진은 꿈에서 깨어나면서 이런 말을 중얼거렸어요. 동료들은 모두 불안해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날 새벽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병 숙소 옆 장교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해안가 부대다 보니 바닷바람에 섞여오는 비린내쯤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냄새는 점점 진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해진 건 그 냄새가 지연의 방 쪽에서 더 심하게 났다는 거예요. 대위님, 혹시 방에서 뭔가 상한 음식이라도 있으세요? 청소를 담당하는 이등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지연도 그 냄새를 맡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부패 냄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역겨워졌어요. 마치 뭔가 죽어가는 듯한 냄새였죠. 그날 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방안을 이곳저곳 뒤져봤지만 냄새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지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냄새가 침대 아래에서 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침대 아래는 그냥 바닥이었어요. 특별한 게 있을 리 없었죠. 지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바닥 밑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니겠죠? 그 순간 복도에서 택진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선우야! 선우야! 지연은 급히 방에서 나왔어요. 택진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택진아, 왜 그래? 대위님, 꿈에서 선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선우가 대위님 침대 밑에 있다고 했어요.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택진의 말을 들은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꿈은 그저 꿈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냄새는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복도까지 진동할 정도였죠. 이거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아침 부대 내 시설을 관리하는 정비병 최상철 상병이 지연에게 말했어요. 대위님, 장교관 바닥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분들도 불편해 하시거든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죠. 그럼 점검해 주세요. 상철은 공구를 들고 지연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냄새가 가장 심한 곳을 찾아 침대 주변을 살펴봤죠. 여기 바닥이 좀 이상한데요. 뭔가 들뜬 것 같아요. 상철은 드라이버로 바닥을 두드려 봤어요. 다른 곳과 달리 둔탁한 소리가 났죠. 아, 이거 밑에 공간이 있네요. 혹시 배관이 지나가나? 상철은 바닥판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위님, 이거 뭐죠? 바닥판 밑에서 뭔가 하얀 것이 보였어요. 상철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이건 손이에요. 사람 손. 지연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정말로 사람의 손이 보였어요. 창백하고 굳은 손가락이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 시체가 있어요. 상철의 외침에 복도가 발칵 뒤집혔어요. 다른 장교들이 달려왔고 곧이어 지휘부까지 소집됐죠. 부대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모두 물러서 지금 즉시 이 구역을 통제해. 대대장이 나타나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 지연을 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죠. 한대위, 자네 방 침대 밑에서 시체가 나왔다고? 네. 그런데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마치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군 수사대가 긴급 출동했어요. 그들은 침대 밑을 완전히 파헤쳤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체는 다름 아닌 김선우 일병이었어요. 사망 추정 시기는 사흘 전. 실종 신고된 그날 밤이네요. 군 수사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선우가 탈영한 게 아니라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연의 침대 바로 밑에서 말이에요. 대위님, 정말 몰랐어요? 사흘 동안 시체가 침대 밑에 있었는데?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실제로 냄새는 며칠 전부터 났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체 냄새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냄새가 나는 건 알았지만 이런 일일 줄은. 지연은 그대로 쇼크 상태에 빠졌어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발은 덜덜 떨렸죠. 자신이 사흘 동안 시체 위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부대 내부는 완전히 들끓었어요. 선우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시체를 지연의 침대 밑에 숨겼는지 모든 게 미스터리였거든요. 이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 기밀로 처리하자. 대대장은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MP 소속 박정수 병장은 분노했어요. 대대장님, 사람이 죽었는데 덮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박 병장, 자네가 여기서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니야.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부대 전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그래도 죽은 사람한테는 진실을 밝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28살의 베테랑 MP였던 그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어요. 그때마다 진실은 묻히고 가해자는 승진하고 피해자만 잊혀지는 걸 말이에요. 한 대위는 당분간 격리 조치한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외부 접촉을 금지해. 지연은 별관으로 옮겨졌어요.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설마 한 대위가 죽였을까? 침대 밑에 시체가 있는데 모를 수가 있나?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수군대는 소리들이 지연의 귀에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선우가 왜 죽었는지, 누가 시체를 자신의 침대 밑에 숨겼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선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택진이 했던 말도 말이에요. 선우가 대대장실에서 나왔다는 그 말. 얼굴이 피범벅이었다는 그 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오직 어둠과 침묵만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죠. 선우의 시체가 발견된 지 이틀 후 지연은 군 수사대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됐어요. 수사실은 을씨년스러웠죠.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차가운 공간에서 지연은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한지연 대위, 정말로 침대 밑에 시체가 있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주임 수사관 이철민 소령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마치 이미 지연을 범인으로 단정한 듯한 투였죠. 네, 정말 몰랐어요. 냄새가 나는 건 알았지만 그게 시체 냄새일 줄은.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사흘 동안 시체 위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냄새가 났다면서 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도 냄새면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요. 해안가 부대라서 바닷바람에 섞인 비린내라고 생각했어요. 변명치고는 좀 억지스럽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연이 보니 야간 근무 편성표였어요. 김선우 일병이 마지막으로 야간 보초에 배치된 건 당신의 지시였습니다. 처음에는 빼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했죠. 왜 그랬습니까? 지연은 당황했어요. 그날의 일이 이렇게 의심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규정상 선우 차례였어서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좌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요? 김선우 일병과 특별한 관계였나요? 아니에요. 그런 관계 절대 아니에요. 지연은 격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시죠. 수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지연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 목록이었어요. 당신 컴퓨터에 김선우 일병과의 1:1 면담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모두 삭제돼 있네요. 왜 삭제했습니까?
지연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면담 기록을 삭제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개인적인 상담 내용이었어서요. 선우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해서 면담했는데 사생활이니까 삭제했어요. 사생활이요? 군인의 면담 기록이 사생활이라고요? 게다가 그 병사가 죽었는데도 수사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지연은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면담 내용 다 삭제했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숨길 게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연은 울먹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편 부대 내에서는 다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택진의 증언이 파장을 일으켰죠. 윤택진 일병, 김선우 일병이 실종되기 전에 뭔가 이상한 걸 봤다고 했죠? 택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 모든 걸 털어놓기로 한 거예요. 그날 밤, 선우가 대대장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대대장실에서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선우 얼굴에 피가 흘러서 셔츠가 다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입술이 터져 있고 눈 주변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김선우 일병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교 숙소 쪽으로 갔어요. 비틀거리면서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요. 장교 숙소요?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입니까? 한지연 대위님이 계신 건물이요. 이 증언에 수사관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선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간 곳이 지연의 숙소라는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그동안 고장났던 복도 CCTV가 복구된 거예요. 부대 내 기술병이 며칠 동안 매달린 끝에 드디어 복구에 성공한 거였죠. 이거 봐봐. 여기 나와 있어. 기술병의 외침에 수사관들이 달려갔어요. 모니터에는 그날 밤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화면에는 대대장실에서 나오는 선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택진의 증언대로 얼굴이 피범벅이었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오는 대대장의 모습도 보였죠. 저 자식이 어디 가나 보자. CCTV를 통해 대대장의 음성도 들렸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어요. 선우는 장교 숙소로 향했고 지연의 방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죠. 잠시 후 지연이 문을 열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어요. 선우야, 너 왜 이렇게... 지연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선우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는 모습이 보였죠. 뭐야, 이게 뭐냐고. 수사관들은 경악했어요. 지연이 선우를 자신의 방으로 들여보냈다는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한지연 대위,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죠? 수사관들은 즉시 지연을 호출했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CCTV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대위님, 이제 진실을 말씀하세요. 김선우 일병을 당신 방으로 들여보낸 이유가 뭡니까?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대대장과 연관된 일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지연은 수사실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죠. CCTV 영상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마당에 변명할 시간을 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지연 대위, 지금 당장 진술하십시오. 왜 김선우 일병을 당신 방으로 들여보냈습니까? 하지만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택진이 수사실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이에요. 저 더 말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걸 봤어요. 수사관들은 택진을 막으려 했지만 택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각오를 한 듯 했어요. 그날 밤에 대대장님이 선우를 때리는 걸 봤어요. 순간 수사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택진을 바라봤죠. 윤택진 일병,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나왔는데 대대장실에서 소리가 나서 봤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택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죠. 대대장님이 선우 얼굴을 때리고 계셨어요. 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러면서요. 선우는 바닥에 쓰러져서 그만해주세요. 제발이라고 울고 있었어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나? 무서웠어요. 대대장님인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리고 선우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선우가 죽었으니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택진의 증언에 수사관들은 당황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선우 일병이 왜 대대장에게 맞았다고 생각하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근에 선우가 뭔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때 다른 수사관이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USB를 들고 있었죠. 소령님, 대박적인 걸 발견했어요. 뭔데 그렇게 흥분하나? 폐쇄됐던 복도 CCTV를 완전히 복구했는데 그날 밤 전체 상황이 다 나와 있어요. 수사관들은 급히 모니터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먼저 선우가 대대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간은 밤 11시쯤이었죠. 그리고 약 30분 후 선우가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셔츠는 찢어져 있었어요. 이거 봐, 여기서 대화하고 있어. 화면 속 선우는 복도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음성도 희미하게 들렸죠. 이제 정말 끝났어.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어떻게 하지? 그리고 선우는 장교 숙소 쪽으로 향했어요. 지연의 방 앞에서 멈춰서더니 한참을 망설였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지연이 문을 열었어요. 잠옷 차림의 놀란 표정이었죠. 선우야,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이래? 대위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선우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지연은 주변을 둘러본 후 선우를 방 안으로 들여보냈죠. 일단 들어와. 상처부터 치료하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약 10분 후 대대장이 복도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지연의 방 앞에서 멈춰서더니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한대위, 문 열어. 지연이 문을 열자 대대장이 거칠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이어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김선우, 그 새끼 어디 있어? 대대장님, 무슨 일이시죠? 그 새끼가 여기 왔을 거 아냐? 어디 숨겨놨어? 수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장면이 이어졌어요. 방 안에서 선우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아, 아프다고요. 그만해주세요. 이 새끼가 어디 고자질하러 다닐 생각이야? 쿵쿵 소리와 함께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도 들렸죠. 대대장님,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한 대위도 조용히 해. 이건 너한테도 좋지 않을 거야.
약 20분 정도 소란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죠.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얼마 후 대대장이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에는 땀이 흘렀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 사라졌죠. 하지만 지연과 선우는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방에서 나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상하네. 둘 다 왜 안 나와? 수사관들은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새벽 5시쯤 드디어 지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선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은 복도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시간 후 청소도구를 가지고 나왔죠. 뭐야, 새벽에 왜 청소를? 지연은 복도를 닦기 시작했어요. 유난히 자신의 방 앞을 집중적으로 닦았죠. 그리고 청소도구를 버리러 나갔어요. 한지연 대위,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주임 수사관이 호통을 쳤어요.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선우 일병이 당신 방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설명하세요.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증거가 나와버린 마당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저는 지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죠. 수사관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어요. 선우는 성추행 피해자였어요. 순간 수사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성추행 피해자라고요? 네. 대대장님이 계속 선우를 괴롭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훈련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선을 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한다는 각오를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대장님이 선우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몸을 만지고 이상한 말들을 하셨어요. 너 같은 예쁜 애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라면서요. 수사관들은 경악했어요. 군내 성추행이라니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럼 김선우 일병이 그날 밤 대대장실에 간 이유는? 선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대장님께 정식으로 항의하러 간 거예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항의하러 갔다가 맞고 온 거군요. 네. 선우가 제 방으로 왔을 때 정말 처참했어요. 얼굴은 피범벅이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떨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날 밤을 회상했어요. 선우가 자신의 방 문을 두드렸을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을 잊을 수 없었어요. 대위님, 저 정말 억울해요. 누구도 제 말을 안 믿어줄 거예요. 선우야, 일단 들어와. 상처부터 치료하자. 지연은 선우를 방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구급상자를 꺼내 상처를 치료해줬죠. 하지만 선우의 상처는 몸만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대위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대장님이 계속 저한테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런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선우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대대장이 들이닥친 거였죠. 김선우, 그 새끼 어디 있어? 대대장님, 무슨 일이시죠? 지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렸죠. 그 새끼가 여기 왔을 거 아냐? 어디 숨겨놨어? 대대장은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 숨어있던 선우를 발견했죠. 여기 있잖아, 이 새끼야. 대대장이 선우를 끌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선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싫어요. 다시는 안 가요. 이 새끼가 어디 고자질하러 다닐 생각이야? 대대장이 선우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대대장님,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한 대위도 조용히 해. 이건 너한테도 좋지 않을 거야. 대대장의 협박에 지연은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선우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 선우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아프다고요. 숨을 못 쉬겠어요. 대대장이 선우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은 급히 말렸지만 대대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지. 그리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우가 갑자기 축 늘어진 거예요. 숨을 쉬지 않았어요. 선우야, 선우야. 지연이 선우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대대장도 당황했죠. 이런 일이. 선우야, 깨어나. 제발. 하지만 선우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어요.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질식사한 거였죠. 한대위,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 대대장이 지연을 위협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이 일이 알려지면 너도 공범이야. 너도 같이 망한다고. 지연은 절망했어요. 선우를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 죽음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시체는 어떻게 하죠? 일단 숨겨야지. 여기 침대 밑 바닥을 뜯어내. 대대장은 지연에게 바닥을 뜯어내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선우의 시체를 숨겼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알겠나? 하지만, 알겠냐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대대장이 떠난 후 지연은 혼자 남겨졌어요. 바닥 밑에는 선우의 시체가 있었고 자신은 그 위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그때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지연은 자책했어요. 만약 자신이 더 용감했다면, 더 강하게 저항했다면 선우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침묵의 공범이 됐어요. 선우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죽음을 막지 못했어요. 수사관들은 지연의 진술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 사건의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김선우 일병은 대대장이 죽인 거군요. 네. 직접적으로는 질식사였지만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항의했다가 당한 일이에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대대장님이 협박했어요. 그리고 저도 무서웠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대대장님 말씀대로 저도 공범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지연은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자신의 침묵이 선우의 죽음을 덮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지연의 충격적인 진술이 끝나자 수사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군내 성추행과 은폐가 얽힌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즉시 대대장을 체포하라. 주임 수사관 이철민 소령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바로 연대장이었죠. 잠깐 서두르지 마라. 연대장의 등장에 수사관들은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연대장이 나타난 걸까요? 연대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사건 좀 조용히 처리할 수 없나? 언론에 알려지면 군 전체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거 아닌가. 연대장의 말에 수사관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미지 관리를 먼저 생각한다니요. 하지만 그때 수사실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개새끼들아, 증거 인멸하려고? 문이 벌컥 열리며 박정수 병장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를 들고 있었죠. 박 병장,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연대장이 화를 냈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연대장님, 죄송하지만 이 일은 덮을 수 없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복사해서 국방부 감찰부에 제출했거든요. 뭐라고? 연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죠. CCTV 영상, 지연 대위 진술서, 택진 일병 증언록, 그리고 대대장의 과거 성추행 의혹 자료까지요. 다 복사해서 오늘 아침에 이미 보냈어요. 너 이 자식이 감히. 연대장이 정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말렸어요. 박 병장, 왜 그런 일을? 주임 수사관이 물었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소령님, 저는 28년간 군인으로 살았어요. 그동안 이런 일을 몇 번 봤는지 몰라요. 매번 덮고 숨기고 가해자는 승진하고 피해자는 잊혀져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었어요. 김선우 같은 애가 또 생기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게 군인의 도리 아닙니까? 그때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 누가 감히 나를 체포하려 해? 대대장이 수사관들에게 끌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만한 태도였죠. 연대장님, 이거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연대장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정수가 국방부에 신고한 이상,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김 대대장, 김선우 일병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살인? 웃기지 마. 그냥 훈육하다가 실수로 그런 거야. 대대장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실수라고요? CCTV에 다 나와 있는데요. 수사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대대장이 선우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성추행 혐의도 있습니다. 윤택진 일병 외에도 다른 증인들이 나왔거든요. 증인이라고? 누가?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괴롭혔던 다른 병사들까지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상민 일병, 조현우 일병, 그리고 총 7명이 증언했습니다. 정수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동안 대대장의 성추행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선 거였죠. 다들 똑같은 증언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몸을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반복했다고요. 대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와 증언이 너무 많았거든요. 김 대대장,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대대장은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너희들 다 망할 거야.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조용할 것 같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이었죠. 대대장이 끌려간 후 지연도 처벌을 받았어요. 비록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지만 사건을 은폐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거든요. 한지연 대위 정직 3개월 처분 후 전역 조치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군인으로서의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선우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연의 마지막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몇 주 후 대대장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언론들이 몰려들었고 군내 성추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피고인 김철수는 김선우 일병을 성추행하고 이에 항의하자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택진과 다른 피해자들이 증언했어요.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거였죠. 저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선우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다시는 없어야 해요.
택진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편 정수는 부대를 떠나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한 사람을 지키려다 결국 더 큰 죄를 짓게 됐네요. 지연이 자책하자 정수가 말했어요. 대위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위님이 없었다면 선우는 그냥 실종자로 끝났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진 건 대위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정수는 지연과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택진과도 포옹했죠. 앞으로도 정의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운 게 헛되지 않게요. 병사들의 용기 앞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이 보여준 정의감과 용기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2년 후 늦가을 국립현충원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단풍잎이 떨어지는 묘역 한편에 새로 세워진 작은 묘비가 있었어요. 그 앞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죠. 김선우 일병 순직자 명단 공식 등재. 묘비에 새겨진 글씨를 본 지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선우가 정당한 인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미안해요, 선우. 이제 다시 안 숨길게요. 지연은 조용히 국화를 놓으며 중얼거렸어요. 그 옆에는 박정수와 택진이 서 있었어요. 셋 다 민간인 차림이었죠. 대위님, 아니 지연 씨.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정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녁 후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정수 형 말이 맞아요. 선우도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택진도 덧붙였어요. 대학에 진학한 그는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선우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죠.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계셨구나. 돌아보니 한 중년 부부가 서 있었어요. 선우의 부모님이었죠. 두 분 모두 많이 늙어 보였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지연은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만날 때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지연 씨, 고개 들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선우가 억울함을 풀었잖아요. 선우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지연은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끝까지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선우 아버지도 지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묘비 앞에 준비해온 선우가 좋아했던 초콜릿을 놓았죠. 선우야, 아빠가 너 좋아하던 초콜릿 가져왔다. 많이 보고 싶었어. 선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아들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거든요. 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수가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김철수 전 대대장 1심에서 징역 12년 확정 판결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성추행 피해자들도 모두 명예 회복됐고요. 정말요? 택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군에서 성추행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만들었대요. 김선우 방지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감격했어요. 선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거든요. 우리 선우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구나. 선우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자랑스러움도 섞여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선우와 함께 복무했던 동기들이었어요. 이상민, 조연우,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모두 왔어요. 선우야, 우리 왔어. 이상민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작은 편지를 꺼냈죠.
너 덕분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편지를 읽어주는 이상민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좋은 직장 구했어. 너한테 보고하려고 왔어. 조연우도 선우에게 안부를 전했어요. 그들은 모두 저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선우의 희생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거였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지연은 조금 더 머물러 있었어요. 선우야, 나도 새로 시작하려고 해. 상담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 지연은 선우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했어요. 저녁 후 그녀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너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도와줄 거야. 약속해. 바람이 불어와 국화 꽃잎을 흩날렸어요. 마치 선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수 아저씨 말이 맞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더라. 지연은 일어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걸어 나오는 길에 묘역 입구에 세워진 작은 안내판을 봤어요. 모든 정의는 침묵을 깨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이 문구는 선우 사건 이후 국방부에서 만든 것이었어요. 앞으로 군에 입대하는 모든 장병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며칠 후 지연은 상담센터에서 첫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내담자를 만났어요. 20살 정도의 여대생이었는데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어요. 상담사님,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줘요. 다들 제가 거짓말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지연은 선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고통, 똑같은 절망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지연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였어요. 선우가 보여준 용기를 이어받아 계속 싸울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택진과 정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첫 상담했어요. 선우가 우리에게 준 용기로 한 명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어요. 택진 대단해요. 저도 대학에서 성폭력 방지 동아리 만들었어요. 모두들 훌륭하네요. 선우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세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선우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김선우 일병의 이름은 묻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름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희생은 대한민국 군대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됐어요. 침묵을 깨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선우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